120kg짜리 며느리라니. 우리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런 몸으로 어떻게 우리 현우 오빠 옆에 서요. 웃기지도 않아. 어머니, 이게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며느리입니다. 이제 건물주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잘 지켜봐 주시겠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비웃음을 당하고 동네방네 소문이 퍼지도록 망신을 당하면서도 고개 숙여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버텨온 여자.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뚱뚱하다고 손가락질하던 며느리가 20년째 임대료 한 푼 올리지 않으며 시장 상인들을 묵묵히 먹여 살린 건물주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친척이 바로 그 집안을 풍비박산낸 분양 사기의 브로커였다는 사실도, 조건이 아닌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었던 단 하나의 소원.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 혼자 3억 8천만 원을 숨긴 여자. 반지하에서도 웃었고 직장까지 쫓아와 이혼하라는 말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지켜보는 단상 위에 올라서는 순간, 탐욕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시댁을 향한 조용하고도 완벽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버티고 계신 분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 이렇게 가슴 뻥 뚫리는 감동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수진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이수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명종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이미 15년째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서울 은평구 재래시장 골목.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도 이 골목만큼은 살아 숨쉬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생선 박스를 옮기는 소리가 들려오고 리어카 바퀴 구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골목에 퍼졌습니다. 이수진은 39살이었습니다. 키는 162cm, 몸무게는 120kg. 세상은 그 숫자만으로 이수진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버스를 탈 때면 옆자리 사람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고, 마트에서 줄을 서면 뒤에 선 낯선 이가 작게 혀를 찼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건 참 무섭죠. 어느 순간부터 이수진은 그 시선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밀가루 냄새가 좋았습니다. 갓 발효된 반죽에서 피어오르는 달큰하고 따뜻한 냄새. 오븐 문을 열 때 뜨거운 공기와 함께 확 풍겨오는 버터와 설탕의 향기. 이수진에게 그 냄새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아침마다 구워주던 단팥빵 냄새이기도 했고,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빵집 앞만큼은 언제나 따뜻하다는 진리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수진이 일하는 곳은 박씨 제과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두 번째 골목, 낡은 간판 아래 작은 유리창 너머로 빵들이 진열된 그 가게. 30년 된 제과점이었습니다. 사장 박태순 씨는 올해 67으로 이수진이 24살 때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진의 손재주를 알아본 첫 번째 어른이기도 했죠. 수진 씨, 오늘도 1등이네. 새벽 5시 사장이 셔터를 올리기도 전에 이수진은 이미 뒷문으로 들어와 반죽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반죽 숙성이 아주 잘 됐어요. 오늘 소금빵 맛이 기가 막힐 겁니다. 자네가 손댄 반죽은 항상 그렇더라고. 이수진은 앞치마를 두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손이 빠른 건 타고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죽을 치대고 오븐 온도를 조절하고 재료 배합을 연구한 세월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수진의 손에는 항상 밀가루 흔적이 남아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손이 투박하다고 보일지 몰라도 이수진은 그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쇼핑카트를 끌고 왔고 학교 가던 아이들이 유리창에 코를 박고 빵을 구경했습니다. 이수진은 능숙하게 빵을 포장하고 거스름 돈을 건네고 어린아이에게는 작은 쿠키 조각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가는 걸 보는 순간 이수진의 얼굴에도 모처럼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몸으로 시집은 가겠어? 어느 날 오후 계산대 너머로 들려온 말이었습니다. 중년 여성 2명이 작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말이었지만 이수진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수진은 빵 봉투를 건네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두 사람은 영영 알 수 없겠죠. 그날 저녁 시장 골목 끝 포장마차.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마주 앉은 남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현우, 41살, 택배기사. 현우를 처음 만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박씨 제과로 택배를 배달하러 왔다가 이수진이 직접 싸준 빵 조각 하나를 받고 다음 날 또 찾아왔던 사람. 맛이 좋아서라고 했지만 이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맛이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힘든 건 아닌데요. 그냥 가끔은 피곤하죠. 수진 씨는요? 현우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단단해요. 근데 그 단단함이 힘들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이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수진을 두고 여러 말을 했습니다. 뚱뚱하다, 둔하다, 불편하다. 하지만 단단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현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봐준 사람도 현우가 처음이었습니다. 조건이 아닌 사람으로 봐준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이수진은 그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석 달 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저희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수진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천장만 바라보며 이불 속에서 조용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제발 이번 한 번만큼은 사람을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리 없다는 걸 이수진의 가슴 한켠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밀가루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냄새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 이수진은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입어도 몸인지라 딱 맞게 떨어지는 옷이 없었죠.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짙은 남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립스틱을 한번 발랐다가 지웠습니다. 너무 나대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러다 다시 발랐습니다. 예의 없어 보일까봐. 그렇게 3번을 반복한 끝에 연한 분홍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우가 차를 몰고 왔을 때 이수진은 가게 앞 골목에 나와 있었습니다. 많이 떨려요? 조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발끝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이 떨림을 현우에게 짐으로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안전벨트를 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마포구에 위치한 한정식집 서울가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입구, 단정하게 정돈된 한복 차림의 직원, 조용히 흐르는 가야금 선율. 이수진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주눅이 드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한번 가다듬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당당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안쪽 방문이 열렸습니다. 김말자였습니다. 68. 현우의 어머니. 첫눈에 보기에도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머리는 단발로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베이지색 재킷을 차려입은 모습이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말자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수진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사람을 스캔하듯 훑어내리는 그 시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이수진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자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앉아요. 세 글자였습니다. 인사도 반김도 아닌 그냥 세 글자.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의 친정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고 이수진 혼자서 상견례 자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음식 이야기, 날씨 이야기, 현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수진은 적당히 웃고 적당히 대꾸하며 자리를 맞춰 나갔습니다. 그러다 말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몸무게가 얼마라고 했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우가 굳었습니다. 이수진은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120kg 정도 됩니다. 120. 말자가 그 숫자를 되뇌는 방식은 이상하게도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억양 하나로도 사람의 가슴을 긁어낼 수 있다는 걸 이수진은 그날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다들 날씬했거든요. 체형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라. 말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대놓고 화를 내는 것보다 웃으면서 상처를 내는 사람이 훨씬 능숙한 법이니까요. 이수진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조용히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서로를 꽉 붙잡았습니다. 현우야. 말자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한마디의 의미를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수진은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부족한 점이 많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수진이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왔습니다. 말자는 핸드백을 고쳐들더니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서를 집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이수진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결국 현우가 카드를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신호등 빨간불 앞에 차가 서자 이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분위기가... 아니요. 현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진 씨 잘못이 없어요. 나는 후회 안 합니다. 하나도. 이수진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현우가 볼 때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말자였습니다. 저 여자랑 결혼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엄마 말 명심해라. 현우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 나 변하지 않아요. 이수진은 그 문자를 받고 오랫동안 화면을 꺼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글자들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수진은 이미 39회를 살면서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변하지 않는다 해도 세상은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안타깝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자의 통보가 있고 난 다음 날 저녁 현우는 시장 골목 포장마차에 이수진을 불러냈습니다. 소주 한 잔을 앞에 두고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나랑 결혼해요. 청혼이라고 하기엔 너무 투박했습니다. 꽃도 없었고 반지도 없었습니다. 포장마차 천장에 달린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고 옆자리 아저씨는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그 순간이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머님이 반대하시는데요. 알아요. 호적에서 판다고 하셨잖아요. 들었어요. 그래도요? 현우가 이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요. 이수진은 소주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심인지 그 눈빛 하나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조건을 따지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수진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 한마디로 두 사람의 결혼이 결정되었습니다. 식은 작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말자가 오지 않을 것이 뻔했고 굳이 큰 예식장을 빌려 비어있는 하객석을 채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수진의 친정어머니는 몸이 불편한 탓에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박씨 제과 사장 박태순 씨가 주례를 서겠다고 나섰습니다. 하객은 시장 상인 12명. 꽃 장식보다 사람 온기가 더 풍성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왔을 때 24이었습니다. 이 친구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빵 하나를 만들어도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불행할 리가 없습니다. 박태순 씨가 주례사를 읽다 말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수진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으로 현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자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현우에게 어떤 무게인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이수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신혼집은 은평구 골목 안쪽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방 2개짜리였지만 천장이 낮고 창문이 작아 낮에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장마철이 되면 벽 모서리에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현우는 그 곰팡이를 볼 때마다 미안한 얼굴을 했습니다. 수진 씨, 여기보다 더 좋은 데로 가야 하는데. 괜찮아요. 이수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 오래전부터 반지하 살았어요. 익숙해요.
사실이었습니다. 이수진은 화려함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살아온 세월이 길었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불평 한 번 크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있을 때 이수진은 가방 안에서 조용히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잔액 3억 8천만 원. 숫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은 이수진이 숨겨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먼저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쥐어준 돈이었고 빠듯하게 살면서도 손대지 않고 아껴온 돈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수진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건 때문에 선택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서 말자에게 당한 모욕이 그 이유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말자의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졌겠죠. 하지만 그렇게 달라진 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수진은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현우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이 밥을 지었고 현우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창문 너머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습한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버티자. 현우가 밥 한 숟갈을 떠넣으며 말했습니다. 조금이 얼마나요? 한 3년? 아니, 2년.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수진은 된장찌개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맛있다. 현우가 웃었습니다. 이수진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팀의 시간이 얼마나 험난할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말자는 결혼식에 오지 않은 것으로 끝내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잘 살기를 바라기는커녕 그 반지하 생활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익숙했습니다. 반지하에서 듣는 빗소리는 유독 가까웠습니다. 마치 세상이 지붕 바로 위에서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이수진은 그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버텨온 시간이 길었으니까. 이 정도 빗소리쯤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달은 조용했습니다. 말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그것이 오히려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수진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조용해진 사람이 무섭습니다. 원래 시끄럽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어질 때 그건 포기가 아니라 준비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날 무렵 시장 골목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제과 수진 씨 있잖아요. 남편 홀려서 결혼했다던데. 어머, 시어머니가 반대했는데 기어이 결혼했다고? 몸이 그러니까 남자 잡는 재주라도 있어야지 뭐. 처음엔 멀리서 들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 입에서 시작됐는지 모를 말들이 골목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빵을 사면서 눈치를 살폈고 옆가게 아주머니는 이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괜히 딴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진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는 척하는 순간 그 말들이 더 커진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소문의 출처는 멀지 않았습니다. 박태순 씨가 어느 날 저녁 이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 씨, 말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김말자 씨가 이 근처까지 와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닌다더라고. 이수진의 손이 앞치마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아들이 뚱뚱한 여자한테 홀렸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말자는 직접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심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수진이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이수진이 가장 오래 버텨온 공간에 말자는 천천히 독을 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날 퇴근길에 한참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끝 골목을 돌아 하천 옆 산책로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화가 나는가? 그렇습니다. 억울한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말자의 공격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며칠 뒤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배달이 한창 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우의 직장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급했습니다. 수진 씨, 지금 현우 씨 회사 앞에 어머님이 와 계세요. 이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자는 현우의 직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택배회사 물류센터 입구, 직원들이 드나드는 정문 앞에서 말자는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배달을 마치고 센터로 복귀하는 순간 말자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혼해. 지금이라도 이혼해. 동료들이 다 보는 앞이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자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습니다. 물류센터 주차장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저 여자랑 살다가 내 인생 망치기 전에 내가 막아야지. 현우는 말자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우의 팀장이 나와서야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말자는 팀장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아들 좀 잘 설득해 주세요. 저 여자가 문제예요.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그날 저녁 이수진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현우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우 씨, 나 때문에 직장에서 창피당한 거잖아요. 수진 씨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아니에요.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싸웠습니다. 아니,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각자의 아픔을 사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고 이수진은 현우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두 마음이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침묵으로 끝이 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에 나와 앉았습니다. 차가운 보리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건 골목 바닥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뿐이었습니다. 발들이 지나갔습니다. 바쁜 발, 느린 발, 비틀거리는 발. 그때였습니다. 가방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늦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마포역 인근 상가 재개발 관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수진 씨 명의로 된 상가 건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수진의 손에서 보리차 잔이 식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물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래서 잊고 지내던 이야기. 이수진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포역 인근 상가 재개발 구역 지정. 보상 절차 안내. 건물주 대표 자격으로 주민 설명회 참석 요청. 사무적인 목소리가 전해준 내용은 짧았지만 그 짧은 말들이 이수진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물이었습니다. 마포역에서 2블록 떨어진 낡은 상가 건물. 이수진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자리에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건물 1층에서 철물점을 했고 나머지 층은 세입자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임대료는 늘 시세보다 낮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IMF 때 분양 사기가 터졌습니다. 건물 소유권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 이수진의 아버지는 그 과정에서 전 재산을 잃다시피 했습니다. 몇 년을 싸웠습니다. 법원을 오가며 서류를 만들고 증거를 모으며 지쳤습니다. 그 세월이 아버지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수진이 28이 되던 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물은 겨우 지켜냈지만 지키고 나서 남은 건 빚과 낡은 건물뿐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빚을 갚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제과점에서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그 건물이 이제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에게도 친정 어머니에게도.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또 다른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통장 잔액을 숨긴 것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알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수진은 그 달라짐이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말자가 은행에 갔습니다. 말자는 현우 명의로 된 적금 통장 만기가 돌아온 터라 은행 창구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우연이었는지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만들어낸 결과는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창구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말자의 눈에 옆 창구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관련 예치 서류였습니다. 금액란에 적힌 숫자가 또렷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말자는 반지하 빌라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그냥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 고개를 돌렸을 때 말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말자의 손에 쥐어진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에 무언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손을 씻고 앞치마를 내렸습니다. 어머님, 먼저 앉으시겠어요? 앉긴 뭘 앉아? 너 10억이 있어? 건물이 있어? 이게 사실이야?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할 수도 서둘러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자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분노인지 당혹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너 일부러 숨긴 거지? 우리 집안 시험해 보려고 가난한 척한 거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말을 안 했어? 그 소란 속에 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자가 이수진을 향해 서 있었고 이수진은 벽 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현우의 시선이 말자와 이수진 사이를 오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우야, 이 여자가 건물 있고 10억이 있대. 처음부터 숨겼어. 현우가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진은 그 눈빛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은 아니었습니다. 당혹감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이수진과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이수진 사이의 간격에 현우가 잠시 길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수진 씨 왜 말 안 했어요? 그 목소리가 낮고 조용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엔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돈 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할까 봐요. 조건 때문에 선택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나 자체로 괜찮은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자가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이 나이에 순정 드라마야?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수진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버티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현우가 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수진 씨. 이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친정 건물 2층 빈방이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아직 다음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방. 짐도 없고 가구도 없는 빈 공간. 이수진은 불도 켜지 않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마포역 방면 불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역시 돈이 문제였어. 라는 말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이 더 무서웠던 건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현우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혼자 설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순간이 얼마나 쓸쓸한지 이수진은 그 빈방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밀가루 냄새도 빵 굽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갑고 낯선 공기만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수진은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은 친정 건물 2층 빈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왔고 저녁이면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은 켜져 있었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에게서는 문자가 2통 왔습니다. 첫 번째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잘 있어요? 두 번째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이수진은 둘 다 읽었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또 무언가가 어긋날 것 같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현우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이수진이 15년을 일해온 재래시장. 박씨 제과 사장 박태순 씨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에 대해 알고 싶다고. 돈이나 건물 이야기가 아니라 이수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박태순 씨는 앞치마를 벗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앉아요. 오래 걸릴 얘기야. 현우는 그 자리에서 2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포역 인근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던 이씨 아저씨. IMF 이전에는 그 골목 상인들 중에서도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임대료는 늘 시세보다 낮게 받았습니다. 상인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며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세입자가 한 달 밀려도 2달 밀려도 내쫓은 적이 없었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시장 상인들 중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때 이씨 아저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상인들의 밀린 임대료를 없애줬습니다. 몇몇은 보증금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분양 사기에 걸려들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저씨가 그 분양 사기로 건물 잃을 뻔한 거 알죠? 몇 년 동안 법원 싸움했잖아요. 그 와중에도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걱정시키기 싫다고. 박태순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진 씨가 그 아버지 딸이에요. 건물 지키고 나서 빚 갚는데 6년 걸렸대요. 그 빚 다 갚고 나서도 임대료 안 올렸어요. 20년째 동결이에요. 그 건물에 지금도 67가구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 다들 그 덕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현우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태순 씨가 덧붙였습니다. 수진 씨가 돈 숨긴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현우 씨는 이미 알 것 같은데. 현우는 시장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수진이 왜 반지하를 불편해하지 않았는지, 왜 비 오는 날 곰팡이 냄새에도 웃었는지, 왜 조건이라는 말을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하나씩 맞춰지는 조각들이 가슴 한 곳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무거운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진지하게 만드는 무게가 있습니다. 현우는 그 무게를 느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현우는 거실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말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먼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정신이 들었냐. 이혼하는 게 맞다. 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말자의 말이 잦아들 때까지. 다 끝났어? 뭐? 엄마 말 다 끝났냐고. 말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가 틀렸어.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IMF 때 시장 상인들 빚 대신 갚아준 분이야. 20년 동안 임대료 한 번 안 올린 분이야. 수진 씨는 그 아버지 딸이에요. 돈이 있어도 말 안 한 게 사기가 아니야. 돈 때문에 사랑받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엄마가 제일 잘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는 후회 없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현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포역 인근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이 켜진 2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현우는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3번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며칠 전 그대로였습니다. 현우를 보는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이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수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진 씨 마음을 먼저 믿었어야 했는데, 통장 잔액보다 그 마음을 먼저 봤어야 했는데, 그게 늦었어요. 미안해요.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나도 말했어야 했어요. 무서워서 숨긴 거잖아요. 그게 비겁했던 거예요. 비겁한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려 한 거예요. 두 사람은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공기를 마시며 서 있었습니다. 마포역 방면에서 전철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올래요? 차는 없는데 보리차라도. 현우가 웃었습니다. 작고 낡은 빈방이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짐도 없는. 하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바닥에 앉으니 좁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편의점에서 사온 보리차 페트병을 종이컵에 따랐습니다. 차가웠지만 괜찮았습니다. 현우는 그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아래 골목에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20년째 임대료가 오르지 않은 건물. 아버지가 지키고 이수진이 이어받은 그 건물. 처음으로 이 건물이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부끄럽지 않았던 게 아니라
드디어 자랑스럽다는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그 감정이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단단하고 굳은 손이었습니다. 재개발 주민 설명의 날짜가 공고되었습니다. 마포역 인근 상가 건물 세입자 및 건물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구청 담당자와 재개발 조합 측이 보상 절차와 이주 계획을 설명하는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이수진은 그 공문을 받아들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건물주 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지금껏 숨겨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나 그 자리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같이 가요. 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대답이 고마웠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말리지도 않고 그냥 함께 가겠다는 말. 짧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설명의 전날 밤 이수진은 세입자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2층에서 20년째 옷수선집을 하는 최 씨 할머니, 3층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오 씨 아저씨, 반지하에서 혼자 사는 박 씨 할아버지. 이수진은 각자의 문을 두드려 차 한 잔씩 나누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이후에도 우선 입주권을 보장하겠다고, 임대료 인상 없이 같은 조건으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세입자들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는 걸 이수진은 느꼈습니다. 최 씨 할머니가 이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랑 똑같네. 수진 씨. 이수진은 웃었습니다. 아버지와 같다는 말이 이렇게 가슴 깊이 박힐 줄은 몰랐습니다. 설명회 당일 마포구 주민센터 대강당. 50여 명의 세입자와 건물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앞에 서서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 이수진은 중간쯤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현우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말자였습니다. 이수진은 말자가 이 자리에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자는 주변을 둘러보다 이수진을 발견하고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눈이 마주쳤지만 말자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설명회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건물주 대표 발언 순서가 왔습니다. 담당자가 호명했습니다. 건물주 대표 이수진 씨. 이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은 앞으로 걸어나가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건물 건물주 대표 이수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30년 전부터 이 건물을 지켜오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건물에 계신 세입자분들이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개발 이후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없습니다. 재개발 완료 후 새 건물 완공 시 현재 세입자분들께는 전원 우선 입주권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용했던 공간이 한순간 따뜻해졌습니다. 최 씨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몇몇 세입자들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자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수진이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구청 담당자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이 건물처럼 세입자 보호를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건물주가 드물다고. 이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회가 마무리될 무렵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한쪽에서 낯선 남자 하나가 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처럼 보였지만 명찰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를 주고받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장면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말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현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과거 IMF 시절 상가 분양 사기에 연루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기 사건 당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는데 놀랍게도 말자의 친척이었습니다. 말자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먼 친척. 그리고 그 분양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하나가 이수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수진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법원 서류를 준비하면서 작성해둔 메모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자의 친척 이름이. 이수진은 결혼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엄마 친척인 거 알면서. 이수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을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직접 관여한 일도 아니고 친척이 한 일 때문에 어머님을 몰아붙이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실로 현우 씨 마음을 얻고 싶지 않았어요.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자가 강당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시선을 느끼고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자의 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자존심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이수진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조용히. 말자가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강당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현우와 나란히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말자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말자의 발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말자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불쑥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우가 더 불안해했습니다. 조용한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또 무슨 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수진은 그 침묵이 이번엔 다른 종류라는 걸 느꼈습니다. 준비하는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를 사귀는 침묵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할 때 필요한 시간의 침묵. 두 사람은 반지하 빌라를 나와 마포역 인근 건물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빈 방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손수 벽지를 바르고 장판을 깔았습니다. 현우는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낮은 천장도 작은 창문도 없었습니다. 2층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은 그 햇살을 받으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간이 길었기에 그 평범한 햇살 한 줌이 이상하게 눈물겹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오후 제과점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은 오전 반죽을 마무리하고 진열대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말자가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재킷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남색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잠시 멈췄다가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말자는 문지방에서 한 발짝 들어오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된 제과점, 낡은 진열대, 손때 묻은 계산대,
오븐에서 흘러나오는 버터 냄새. 말자는 그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말자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븐에서 막 나온 소금빵을 종이 봉투에 담았습니다. 따뜻한 게 손에 잡혔습니다. 이수진은 그것을 말자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말자가 종이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러다 다시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는 동안 말자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수진아. 처음이었습니다. 말자가 이수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이. 이수진 씨도 저 여자도 아닌 그냥 수진아. 내가 틀렸다. 말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수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도. 이수진은 계산대 너머에서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빵 더 드릴까요? 말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따지지도 받아치지도 않는 그 얼굴을. 말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에 오후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 개만 더. 이수진이 소금빵 하나를 더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자는 가끔 제과점에 들렀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빵을 사러 온다고 했지만 사실 빵보다 오래 앉아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수진은 바쁜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말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우 어릴 때 이야기, 시장 근처에서 살던 젊은 날 이야기. 말자도 한때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꾸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사정을 알면 달라집니다.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어도 사정을 아는 것만으로 마음 한켠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수진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건물이 허물어지고 새 건물이 올라가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수진은 박씨 제과에서 일하며 세입자들의 임시 거처를 하나씩 챙겼습니다. 최씨 할머니 오수선 집이 임시로 자리 잡을 곳을 알아봤고 박씨 할아버지 보증금 문제도 직접 동행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수진이 움직이는 방식은 언제나 조용하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빠짐이 없었습니다. 새 건물이 완공된 날 이수진은 1층 상가 앞에 섰습니다. 깨끗한 유리창, 밝은 조명, 넓어진 출입구. 간판이 걸렸습니다. 수진 베이커리. 박태순 씨가 이수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제 사장이네. 이수진은 웃었습니다. 사장이라는 말이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옆에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울려요. 딱 어울려. 개업 첫날 골목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최씨 할머니는 직접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말자도 왔습니다. 제일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이수진이 건네는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몰라도 마음이 부자야. 이수진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했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이 가슴에 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에는 그 어떤 칭찬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말이 날아올 것 같아서 항상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수진은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잠깐 서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열대에 남은 빵 몇 개, 아직 따뜻한 오븐,
밀가루 냄새가 배어 있는 공기. 내면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무게로 판단받지 않아도 됩니다. 통장 잔액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이 손으로 매일 빵을 굽는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불을 껐습니다. 골목으로 나서자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는 가족들, 리어카를 끌고 퇴근하는 상인들, 손자 손을 잡고 걷는 할머니, 말자가 골목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에 빵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수진을 발견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자의 얼굴에 석양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추운데 여기 계세요? 잠깐 바람 쐬려고. 이수진은 말자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몸으로 재면 벌 받는 법이구나.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말자 스스로에게 필요한 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은 대꾸보다 침묵이 더 잘 받아줍니다. 골목 끝에서 현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퇴근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멀리서 이수진을 발견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수진도 손을 들었습니다. 말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간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말자가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느리지만 곧은 걸음이었습니다. 현우가 이수진 옆에 와섰습니다. 어머니 왔다 갔어요? 응. 바람 쐬러 오셨대요. 현우가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굳은 손, 밀가루 냄새가 배어 있는 손. 현우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에 저녁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된 간판들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찌개 끓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이수진은 그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밀가루 냄새가 좋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오늘 이수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늘 강한 사람 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외모로 사람을 재단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죠. 상견례 자리에서 120kg이라는 숫자 하나로 사람을 비웃던 그 시선들,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며 며느리를 짓밟으려 했던 그 목소리들. 하지만 오늘 이수진의 이야기가 보여줬습니다. 참는 것과 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단단한 사람은 쉽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 마음은 반드시 그 값어치를 돌려받는다는 것을. 이수진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밀가루를 반죽하고 빵을 구웠습니다. 20년째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조용한 삶이 결국 가장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억울하게 참고 또 참으며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수진처럼 때를 기다리십시오.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답게 살아가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단단함이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이 채널은 그런 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억울한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참고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신다면 매일 더 시원하고 더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수진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